이철희, 표창원, 김보엽의 시사 데이트. 진실, 정의, 소통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한 창조 시사 프로그램 시사게이트 13번째 시간입니다. 10월의 첫날을 국군의 날로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요즘 세상에 그런 거래. 나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짜증이 확 나부던데. 저 생중계 보는데 예. 그 생중계 시가 행진 해가지고 글씨 나오는 거 네. 그것도 일부러 그랬나요? 예전 향수를 떠올리는 대한뉴스 뭐 이런 글씨체더라고요. 글씨체가? 그 위에서 꽃가루 뿌리고 연도에 선 시민들께서는 태극기를 흔드시고 저는 TV를 안 봤어요.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원래 그냥 기사로만 봤는데 참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우리 군이 이렇게 강건하다, 네. 자주국방 의지가 있고 그리고 군과 시민 간 가깝고 네. 어떤 안전을 도모하고 뭐 이런 쪽도 있겠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민주주의 사회, 국민 본위, 시민 중심 사회가 됐는데 여전히 군이 시내에서 이렇게 시가 행진을 해야 되는 마치도 좀 뭐 군에서는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군국주의적인 네. 이런 일본이나 뭐 북한이나 이런 모습들과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재밌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아니 여러 부대들 다 나오는데 네. 댓글 부대는 어디 있는 거냐. 어디 저 봤어요. 댓글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카스에서. 댓글 다느라고 못 나왔다. 아니 나는 어떻게 외국인 부대를 네. 패러디한 건데 자판기 들고 나오는 부대를 네. 그 그림을 봤어요. 아. 재밌더라고. 그랬군요. 근데 이게 민주사회이고 선진국일수록 군의 존재를 자꾸 이렇게 숨겨야 돼. 숨긴다는 표현보다 안 드러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무장력을 가진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은 가급적이면 시민사회 생활에 침범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게끔 만들고 대신 경찰력 이런 형태로 그게 원래 선진국인데 네. 자꾸 이렇게 군의 존재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는 아까 우리 표 박사 얘기처럼 좋은 점도 있겠죠. 그 군과 일반 국민, 시민의 거리를 좁혀서 뭔가 하는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거는 일종의 무력 시위란 말이죠. 우리가 북한이 저런 행사하고 이상하게 그 북한 군인들 걸을 때 보면 혀를 차잖아요. 저 나라 참 대단하다 생각하나요? 한심하다 그러잖아요. 촌스럽죠, 촌스러워. 촌스럽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유신을 연상하는 다른 행동을 많이 하면 네. 할수록 이런 걸 안 해야지 그렇죠. 프로파간다의 정석에도 맞는데 네. 저는 굉장히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요. 뚜껑 열린 차 타고 딱 이러고 가는데 경례는 정말 잘하대. 오늘 어떤 다른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례랑 두 개를 사진을 딱 붙여놓으니까 예. 이명박은 군대를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말년 병장 있잖아요. 예. 제대할 때쯤 되면 중상 가듯이 손이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병장 이렇고 근데 박 대통령은 어제 그 사진은 보니까 아주 너무 제대로 힘을 했던데 줬던데요. 각도가 이렇게 나오던데 딱 일직선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취임식 때는 이게 들렸나 봐. 아하. 약간 들린 사진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다시 교정을 했나 봐요. 그 교호실장이 사성 장군이니까 오죽 잘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국군의 날이니까 네. 국군의 날은 좋죠. 아니 국군의 나라 국군을 쉬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국군 뺑이 치는 제 날. 말씀이 그거예요. 과연 사병들이 좋아했을까? 아유 저 훈련 나가면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요. 차라리 휴가를 좀 더 많이 준다든지 위문을 많이 하고 쉬게 해주고 그러면서 국군의 어떤 힘든 어려움들을 좀 유의무해주고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뭡니까 자주국방 얘기하니까 오늘 내일치 예. 그러니까 10월 3일치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은 뭐냐면 사실상 전시작전권 연기 합의 뭐 이게 일면 톱 그러니까 제목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거 다 떨어주기로 했나 보죠? 그러니까 사실상이 붙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사실상 합의했다는 거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며칠 전에 그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했다는 말이 정말 이 가슴 아프고 창피한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은 주권국가다. 주권국가들은 전시에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잖아. 이 얘기를 왜 우리의 그 사성 장군들한테는 못 듣고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한테 들어야 되냐고요.
아니 이런 말도 뭐 병시 때 같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런 말 듣고도 또 다 주잖아. 하자는 대로. 뭐 MD니 뭐니 뭐 요즘 요구 조건이 많더만요. 네. 차세대 전투기 그것도 지금 그렇지. 무슨 그 주둔 비용 그런 건 또 그렇지. 많이들 실제로 양보할 거라는 예상을 했잖아요. 줄 거 다 주고도 이런 소리 듣고 진짜 자존심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시작전권 문제가 물론 평시작전권도 그렇고요. 지난번 우리 연평해전 났을 때도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방어권을 행사를 해서 적이 침투하면 북한 선박이 우리를 공격하면 자위권으로 바로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응대를 하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합참하고 작전사령부에서 계속 주한미군 사령부에 문의를 했다는 거. 우리가 쏴도 되냐?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는 그건 자위권 범위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냐. 이런 연락이 수도 없이 가고 결국은 바로 응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결국은 우리 그 참수료 침몰당하고 큰 피해 당하고 뭐 이랬다는 그 기록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이제 그 미군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전권을 어떤 미국을 올가매는 그런 고리를 삼겠다. 뭐 이런 것이라면 전략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 아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발생하는 침투에 대해서도 자주권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면서 굳이 자꾸 이렇게 미국에 미루고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도 파악할 수 없고 작전할 수 없는 미국한테 결정권을 준다는 것 별로 그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앞서서 자꾸 가져가라 우리 자위권 아직 못 갖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그러죠. 근데 그것도 처음에 이게 전시작전권 가져온다 했을 때 논의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는 뭐 그나마 나름대로 뭐 정당한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했고 30년 전에 그죠. 이미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고 그걸 한 차례 연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연기하겠다는 논리를 저는 그렇게 펴는 거는 최소한 군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죠. 그동안 뭐 했냐는 거죠. 그동안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 그동안 전시작전권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군인들은 어느 나라 군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도 안 된다. 그러게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저는 뭐 각자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전시작전권 안 가져오는 게 비용이 덜 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유용하다고 보는 시각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그런 주장하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이 주제는 한번 그 전문가를 모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눠봐야 될 주제이긴 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냥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가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안으로 들어가고 미국은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태도를 보이잖아요. 우리와 상반된. 그래서 이제 뭐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한국과 일본, 미국이 이렇게 방어한다? 뭐 이런 식의 미국의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살 길을 따로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고 이러면서 약간 한미일 공조라 그러잖아요. 이 동맹체제에서 좀 이탈하는 약간 벗어날 가능성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미국이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길들이기를 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백기 들고 한미일 체제 원래대로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쪽이랑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제스처는 별로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시 북한 쪽을 잡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박 대통령이 초반에 깔았던 이런 포석들도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고 결국 미국이 의도한 대로 지금 가는 거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하는 거는 지금 한일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고 나서 실익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얻어내고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인정해줘버리면 뭐 대한민국은 뭐예요? 정말 속빈 강정이거든요. 이런 얘기 외교 안 할 것처럼 보이더니 뭐 아직은 뭐 섣부른 예단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실속 있는 외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미국을 배제하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요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실리는 챙겨가면서 좀 구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국내 문제에서는 원칙 지키고 뭐 완강하게 이렇게 버티는데 무슨 원칙을 지켜요? 본인이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갑자기 흥분하려고 그러죠. 북한과 야당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데 더 큰 나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많이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외국과 생각이 들어요. 복지를 대상으로는 대단히 유연하게 변화를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김종대 같은 군사 전문가 있잖아요. 디펜스 21 편집자 하시는 예. 분은 그 차세대 전투기 3차 예. 사업 부결시켜버렸잖아요. 네. 아니 무슨 깜짝 놀랐다는 거야. 내가 그 전날 통화를 했거든요. 네. 어디 방송 가서 얘기를 해야 돼서 이거 뭡니까? 라고 쭉 설명을 듣고 아마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혀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F-35를 미국이 자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 자꾸 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보면 그것도 만약에 그 가설이 맞다면 미국 요구에 굴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집단적 자위권도 사실은 미국이 용인을 하자는 주의잖아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런 것도 우리 보고 돈 더 내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푸는데 결국 전시작전권 연기해주는 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지렛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연계해줬으니까 자 하나씩 뭐 빼먹을까 뭐 이런. 그리고 처음부터 연계해준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검토 중이다. 딜을 하는 게 다 준 것 같아요. 자, 갈 길 머니까 다음에 그 얘기는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좀 그러게요. 해보기로 하고요. 시청자 사연부터 만나보죠. 표 박사님부터. 네. 오늘은 미국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심현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시사게이트의 시청자입니다. 요즘 국정원 정치 개입을 비롯해 고국에 가슴 아픈 일이 많네요. 지난 대선 때 시애틀로 왕복 6시간 투표하러 간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경기도 파주로 시집을 오셨는데요. 그 해에 동네에서 국군 여럿이 간첩을 총으로 사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장 공비가 여기저기 총상을 입고 우리 집 부엌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군인들은 간첩의 시신을 그저 멍석에 만 채 며칠 동안을 우리 집 마당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고모님과 말씀을 나누다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모님이 하신 말씀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씀인즉 그 무장공비는 사실은 지능이 좀 모자라던 동네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밤 12시 이후엔 사이렌이 울리고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는데 이 젊은이가 밤에 돌아다니다 그를 본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을 가다가 그렇게 끔찍한 참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섭고 끔찍한 건 동네 사람 누구나 아는 그 청년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권력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입 한 번 열지 못하시고 가슴에 묻어버려야 했던 그 이야기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과거입니다. 하지만 전 요즘 종종 이 끔찍한 과거가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시국 선언을 한 학생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교사, 교장의 모습에서 그 환영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폭력의 가장 나쁜 점은 그 폭력에 길들여진 채 혹은 무력감으로 인해 끝끝내 우리 모두를 방관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닐까요? 그와 동시에 수반되는 자기 검열로 인해 점점 깊어가는 상처를 외면한 채 절규하는 이들 앞에서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우리 모두가 고립되어 가는 것 혹은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의 엄습 앞에서 점점 더 무기력해 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느끼는 건 아이들의 손에 들린 촛불 때문입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그 젊은 친구들 앞에 고마움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적어도 그 친구들을 지켜줄 의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힘은 대화를 통해 나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서로 공감했을 때 함께 맞설 힘도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도 용감하게 진심을 담아 진실을 소통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겠죠. 최근에 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된 사례도 있고요. 네. 아무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연이 소개된 심현정 선생님께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지구촌 부모들의 미래교육 트렌드 송은주님이 지은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행성 비입세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연을 하나만 읽었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주 박사님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애들 키워본 사람들은 좀 많이 느끼잖아요. 네. 좋은 책인데 이력을 제가 잠깐 보니까 상당한 전문가신 것 같고요. 잘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책을 주셨는데 꼭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읽겠습니다. 이 소장님 애들 벌써 다 컸잖아요. 지금 고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도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 자녀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저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모르죠. 저도 어디에서 또 어느 신문 일면 탑으로 뭐가 나올지. 위험해. 아니 뭐 너무 애가 컸는데 뭐 관심을 갖느냐 그래서 둘러댈 말이 없다고. 잘못했어요. 자, 그럼 시사게이트 오늘 첫 번째 시간부터 만나보시죠. 첫 순서는 김보엽의 시민케이입니다. 김보엽의 시민 K. 소와 사람의 우정을 그린 영화 원앙소리, 그 주인공이었던 최원균 할아버지께서 지난 1일 향년 85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소였지만 마음을 나눠 소통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소하고도 소통이 되던 분이 있는가 하면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인선한 장관들과 불통인 분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소통은 소하고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건 인생을 잘못 사신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김용화 전 위원장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소득은 조사 대상 91개국 중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90위,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뒷돈에 뇌물 받고 재력과 권력으로 사신 분들은 기초연금 20만 원 없어도 되겠지만 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오신 어르신들, 인생이 과연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쿠, 고맙습니다. 인생도 잘못 살았는데 20만 원씩이나 챙겨주셔서.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더니 보건복지부가 날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47개 재활센터 직원과 주민 4만 명의 정당 활동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문제가 되자 복지부가 해명이라고 내놨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뛰니까 이젠 보건복지부도 뛰는군요. 그런데 복지부 망둥이가 제 스스로 뛰었겠습니까? 어떤 놈이 뛰게 만든 것인지 뒤에서 뛰게 만든 몸통이 궁금합니다. 느낌은 오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술을 마시고 여기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일간지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추태를 부린 건 여기자에게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내가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기사 잘 써야 돼. 기사 엉터리로 쓰면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나와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놈은 인간 쓰레기야 라고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 쓰레기라. 김무성 의원, 거울 한번 보시죠.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 없잖아. 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을 15년 가뒀던 유지태가 했던 대사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이어 친박연대 대표를 지냈던 서청원 공천내정, 그리고 최측근인 홍사덕 전 의원 민화협 의장 내정까지 친박 올드보이들의 줄줄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실형을 산 정치인들의 귀환, 오죽하면 새누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뒤틀린 고집을 부리니까 맞는 인사가 될 리 없잖아.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장관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게 뭐 진짜가 아니다. 뭐 하기로 했다. 만다. 이러다가 양심의 문제다라고 결국 사퇴를 했죠. 기초연금 파동인데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양심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네.
누가 제일 찔렸을까요? 누구 양심이 제일 지금 거기에 주어는 생략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내 양심의 문제다. 왜냐하면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국회를 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겠느냐.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내 양심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여. 읽었지? 아니, 그거는 진영 장관의 단서를 너무 낮게 보는 거야. 그럼 네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양심의 문제거든요. 아하. 이러면 누구 양심이냐. 그죠? 저는 대통령의 양심을 거론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선거 때 이렇게 공약했는데 그러게요. 이걸 네. 이렇게 뒤집는다는 거는 저도 양심의 문제일 수 있지만 무슨 주체는 후보잖아요. 최종 후보 이름으로 약속한 거니까 그 후보의 양심을 저는 거론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통렬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인가요? 통렬하게 대받아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책임의 문제 거론. 그렇죠. 그 양심은 저는 진영 장관의 양심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요. 중의적인 표현이다. 아,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게 다행스러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게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밀려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양건, 최동욱, 진영 다 사실은 밀려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밀려난 거잖아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영 장관은 실세예요. 옛날 정부로 치면 엄청난 실세예요. 그렇죠. 정책위원장을 네. 했죠. 네. 게다가 인수위 부위원장이면 뭐 인수위원장은 그냥 속된 말로 얼굴 마담이었잖아요. 그러면 실제 살림을 다 산 사람이고 컨텐츠를 관리한 그 사람인데. 전에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조차도 밀려서 대통령 만나기도 어렵고 주무장관 그 정책의 주무장관의 판단이 결정이 의견이 무시당하고 다른 누군가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고 나는 목숨 걸고 내 자리 걸고 버텨봤는데도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고 이러는 거면 굉장히 좀 위험한 지경까지 저는 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조차도 못 버티는데 나머지 사람들 오죽하겠냐. 내가 볼 때는 장관들이 대통령 얼굴 쳐다보는 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국무회의 석상 정도? 국무회의에 그거는 또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적자 생존이라며요. 그래. 적는 사람만 써나가는 거야.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열심히 받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첩을 다 가지고 잘 받아 적어야만 되고. 적자생존. 적는 과거 사람. 우리가 그 조선이나 고려의 왕조를 봐도 충신들이 많은 임금은 참 귀찮잖아요. 자꾸 딴지 걸고 아니옵니다. 통촉해 주셔서 그래도 그런 충신들 곁에 두는 임금들이 성군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편하고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 한쪽으로만 쏠릴 때 우리가 서양에서도 이제 그룹 띵킹이라고 집단 사고라고 하고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뭐 케네디 대통령 시기에도 그 피그스만 사건, 쿠바 침공 너무나 잘못된 결정으로 다 패망했고 그때 이제 그 반추했던 게 너무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이 모이니까 잘못된 결정이 나온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 소장님 말씀처럼 조금 막 강단 있게 대통령께 뭔가 자기 의견을 소신 있게 얘기하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떨려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떨려나간 분이 김종인 씨였고 그리고 뭐 이상돈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진영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친박계 어떤 신복 중에 신복이다라고 불렸던 분이 지금 그렇게 떨려나오고 있는 상황은 배신자라잖아요.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듣고 이건 X 때처럼 달려들대요. 그리고 그 배신자, 사람은 출당. 원래 도망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다잖아요. 또 그런 사람을 그런 요직에 등용한 사람은 또 뭐가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요. 재밌는 예가 그 당현종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당현종이 나중에 양귀비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지만 한때는 아주 이 정치를 잘해서 잘 살게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현종 참모 중에 한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바른 말을 자꾸 하고 이러니까 임금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신이 모사꾼이 임금한테 가서 저 임금이 야위해 보인다. 요즘 너무 살이 좀 빠졌다. 저 한유 같은 저 자꾸 들이대는 놈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왕께서 야위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현종이 그랬대. 나는 야위였지만 천하는 살찌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런 소리를 들어야 그렇죠. 그럼 본인이 합리적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쳐버리잖아요. 나는 진짜 독하다고 생각해요. 내쳐버린 데다가 뒤통수에도 대고 저 새끼 죽이라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국무위원이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라는 지침을 준 거잖아. 오다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장관이 볼때같이 날아들어서 도망 배신자를 만든 거야. 너무 이건 무서운 권력이에요. 그러기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의원이었으니까 장관을 네. 떼고 의원이 되면 되는데 국회의원 활동을 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 잘 할 수 있을까? 잘 버틸 수 있을까? 아무튼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의리, 응? 배신은 싫어하고 배신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쳐야죠. 뭐라도 털겠죠? 조금 살면서 실수하신 거라도 있으면 저는 뭐 의원직도 날려버리지 않을까, 사람 바보 만들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최동욱 전 총장 완전히 그 인생이 파멸되게 하듯이 진짜 욕보이기죠. 욕보이는 거죠. 17일 동안 사표 수리 안 하고 욕 다 보인 다음에 설거머니 수리해버리는. 저는 권력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봐요. 권력도 질이 있잖아요. 어차피 권력이라는 거는 잘못 쓰면 위험하고 중독되기 쉽기 마련입니다만 그래도 잘 써야 되거든요. 선용을 해야 되는 게 권력인데 저는 이게 권력을 너무 나쁘게 쓰고 있는 것 같고 진영 장관이 저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퇴했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대통령한테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충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권력의 속살을 봐버린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수 위험 척건, 신호를 제기해 준 거죠. 그렇죠. 소수 척건들 몇 사람 데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걸고 충정을 걸고 한 얘기인데 대통령 그 말을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더 위험한 걸로 가고 더 경직되고 그야말로 이거는 권위적 통치로 가게 되면 결국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불행한 길로 가는 안 그래도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게 많은데 이제 그 합리적인 보수, 네.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까지도 우리가 좀 지키려고 애써야 되나 이런 걱정도 들고 지난주에 제가 기초연금 할 때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무튼 이쪽 진영에서는 그나마 좀 탄탄하고 이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이 공적 부조 역할도 좀 하는 거고 해서 이거는 보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당장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생기게 설계가 돼 버리니까 왜 국민연금을 더 부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국민연금까지도 이거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흔들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진영 장관이 사실은 양심 얘기한 핵심이죠. 기초연금의 대상자 수가 전체가 아니고 70%다. 이 문제보다도 실제는 국민연금은 건들지 말아달라라는 게 진영 장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핵심에 지금 가장 진영 장관이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그 다음 세대, 차세대 그리고 국민 전체인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기초 보장제도가 별도로 있는 건데 이걸 국민연금을 부으면 부을수록 11년 지나면 덜 받게 되고 결국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버림으로써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덜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속일 수도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내가 11년 후, 12년 후 대상자가 되는데 얼마 받지? 이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걸 이분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가장 지금 그 부차적인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면에서도 보면 이 기초연금 발표가 지지율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는데 오히려 기초연금 현재 수령 대상이 되는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좀 또 나라에 돈 없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 큰 피해가 있지는 없어요. 않고 실제로는 오히려 지금 대상되는 노인분들은 특히나 그 70% 소득 70% 이하로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크게 불만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겉으로는 노령임금이 깎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문제는 국민연금 50대까지. 30, 40대부터 50대까지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죠. 그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빠지고 있는 빠지더라고요. 거죠. 예. 많이. 진영 장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드릴 거예요? 아니 뭐 그건 지켜드려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본인이 그 진영에 몸을 담았고 진영 장관이 그 진영에 몸을 담았고 그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꾸준히 저는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양반이 그 과거에도 한번 탈박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탈박했다 복박하신 건가요? 예. 돌박이라고 그러더만요. 세종시 문제 때. 네, 그 돌박이라고 그러고 요즘 또 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박. 그래서 그 어쨌든 저는 그 양반이 이 합리적 보수로서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새누리당 내에도 이런 걸 계기로 정말 개혁적 보수를 지향했던 사람들 최소한 경제민주화는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 또 경실모 모임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또 복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도 이제는 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별로 목소리를 안 내고 서청원 전 의원 공천 주작으로 하니까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너무 초라해. 4명인가 그래. 5명인가 4명인가? 4명인가 5명. 네 명이었죠. 그래요. 뭐 조혜진 의원. 그것도 뭐 김무성 의원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규합을 해서 제동을 걸어보려고 했다는데 몇 명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권력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몸살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정책 사항 가지고 저는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부 뭐 권력 지형 이런 거는 뭐 부차적인 걸로 치고 정책에 관련된 걸로 가지고 싸우면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해서는 박수를 안 쳐줘도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몸을 일으켜서 한번 세게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개혁적 보수라고 스스로 자임했던 분들을 어디 가 있냐 이거예요. 좀 스스로 반성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뭐 최동욱, 진영, 양건이 다 가고 그 자리에 누구누구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인재풀이 되게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계속 인사 문제가 되니까. 인력난,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인재가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서청원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민화영, 홍사덕.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화사하게 웃으면서 맞았던 백선엽. 네. 뭐 이런 분들, 뭐 아직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김용각.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십몇 년 동안 그거 무슨 에쿠스 차에다가 보좌관까지 기사하고. 그 대한민국 국방부는 참 희한한 국방부예요. 무슨 고문하고 있다. 그럼 민주정부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문한테 그런 현역 그 군무원 내지는 공무원 그리고 관용차를 줄 수는 없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이 없는 편법적인 그런 지원. 그럼 무슨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뭐죠? 무슨 추진 자문위원장? 네. 그것도 사실은 위인설관한 거고 중령인가를 현직으로 보좌관 시키다가 예편 나오고 나니까 대령급에 준하는 걸 해가지고 또 그 자리를 줬죠. 수행하게 하고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던데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건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백선엽 한미연합상 그건 어떻고요? 한미 수교상. 한미 동맹상. 그래서 하여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상식적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같으면 이런 일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화 안 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 만났을 때 마치 돌아가신 선친이 살아온 양 밝은 표정으로 우리 그 누구지? 김선주 칼럼 보면 자기는 그 사진을 보면서 섬찟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화사한 표정을 봤는데 국민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백선엽을 보고 그랬었다. 다음 최동욱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뉴스들이 계속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달을 봤으면 좋겠는데 손가락을 잡고 보고 손가락을 잡고 보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뭐고 격가지는 뭐고 근데 사실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는 걸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탓할 수는 없죠. 그걸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문제죠. 이용하고 공적인 문제를 그런 가십거리의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여서
국가 전체가 한 사람의 사적인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그걸 이제 관음증이라고 하잖아요. 예. 보야리즘 하고 그러한 어떤 병적인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이 세태가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단히 그 평상시에 점잖고 예. 또 공직을 갖고 계시거나 학력이 높거나 이런 분들조차도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과연 그 아들이 아니야. 여기에만 맞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싼다, 편든다, 진영 논리다 이런 식으로 또 막 반박을 해오시기 때문에 네. 참 어떤 원칙에 대한 것, 법에 대한 것, 그리고 맥락과 상황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좀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그 조선일보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퇴임한 날 기사가 네. 나오는 날 가사도우미라 그러죠. 가사도우미의 네. 정언을 가지고 일면부터 해서 거의 이 표류나를 만드는 저 같으면 최소한 퇴임식 때 한 말이나 이런 것들은 그도 부인하고 딸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퇴임식 했잖아요. 네. 또 먼저 이제 떠나보낸 큰딸 얘기도 하면서 이런 정도는 나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 바로 이거를 해서 TV조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참 독하다.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감정적인 반응이다라는 것도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이 경고의 섞여 메시지. 있죠. 예. 감정이죠. 그러니까 대들지 마라. 자신한테 도전하는 거나 들이대는 거는 철저하게 용서치 않겠다. 응징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까부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선일보가 제기한 또 TV전에서 보여준 내용들을 보면 상당한 그 정보가 담겨 있고 신빙성 있는 정황들 네. 그리고 진술들, 폭로들 이런 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의 어떤 도움 그리고 불법적인 정보의 유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만약에 그 혼외자가 사실일 경우 초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불법적으로 제기하고 인신공격을 행하고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결국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허위라면, 만약에 정말 근거 없는 그 모함과 음모로 망가뜨린 거라면 어떤 수를 써서도 임씨를 설득해서라도 유전자 검사를 했었어야죠.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초기에 다른 혼외자 사건과 전혀 달리 친정 확인 소송도 없었고 주변에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는 상황. 네.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하는 아니땡 굴뚝 연기가 나는 것 같은 정황들이 전혀 없이 갑자기 날벼락처럼 빵 하고 터진 경우 이런 어떤 맥락에 있어서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그 당시의 상황이 정권이 싫어하고 그리고 상당히 불편해하고 네.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경우에 국정원 사건, 이석기 사건, 지금 NLL 유출, 대화록 유출 사건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사실 정권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은 사건인 거죠. 어젠가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의 배후, 사정 기획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주장을 한 내용이 있죠. 그러죠. 예.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선일보 핵심 간부를 만나서 최동욱은 내가 날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물론 조선일보 쪽에서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부인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습득한 정보들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가 갖기에는, 언론사가 취재로서 확보하기에는 너무나 사적인 정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연 취재력만으로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건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뭐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 많이 양보해서 벽보 양보해서 밀어낼 수도 있다고 봐요. 인기제고 뭐고 간에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맞아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지하는 쪽에서 권력을 잡았는데 정권 교체를 했는데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는데 뭐 버티고 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임기제를 빌미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저는 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막상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정리상 권력의 속성상 이해되는 측면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방법이 너무 치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정말 내보내고 싶으면 뭐 자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자료를 본인한테 보여주면서 나가달라. 이러면 안 나갔겠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버텼겠느냐. 그렇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고 어쨌든 장수잖아요. 그렇죠. 한 무리를 이끌던 장수는 저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걸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윈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거의 폐륜화를 만들어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저는 이게 설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만신창이를 만들고 욕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사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국가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그 혼외자라는 게 직무 관련성이 뭐가 있습니까? 혼외자 여부 때문에 직무에 뭔가 다른 사적인 요인이 개입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런 정황도 없다면 그건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이렇게까지 다루는 건 저는 너무 나쁘다. 이게 권력의 질이 나쁜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나쁜 권력. 이 사람 하나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엎드려. 누가 말로 하면 방귀를 수구리 없죠? 이거란 말이에요. 수구리. 엎드려라 이거란 말이에요. 다 무조건 따라라 이런 이 본보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진영 장관 케이스도 그런 거죠. 나한테 배신하거나 대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권력이 나쁘죠.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웬만한 경우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분 최 총장하고 진영 장관의 경우에는 직접 언급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감찰의 불법성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잘하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지지 응원을 하면서 확 밀어주고 그다음에 최 총장에게 스스로가 의혹을 밝혀라. 네. 감찰에 응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다음에 해당된 11살 어린이한테 DNA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말까지 대단히 강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말들을 하셨어요. 진영 장관에 대해서도 본인 입으로 그분의 인격을 폄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과거에 삼국지에서나 볼 수 있는 무서운 폭군의 이야기라는 섬찟함이 막 밀려들더라고요. 그 세 가지 케이스 진영, 최동욱, 그 양건 이렇게 보면 네. 정답은 양건이에요. 나가랄 때 나가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면 돼. 아무 소리 안 나가랄 때 안 나가고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최 총장이 보여준 거고 나갈 때 딴소리 하잖아. 그럼 또 어떻게 되는지는 진영 장관 케이스가 있어요. 양건 케이스를 따르십시오.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위 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오늘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24년간 공직 생활을 했잖아요. 네. 네. 그 경찰대학 생활까지 포함하면 28년이거든요. 그럼 공직 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거의 뭐 신조처럼 아예 정치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살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직무상의 그 양심, 소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본다면 신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충돌할 경우, 권력이나 정치와 충돌할 경우에 정치나 권력이 그런 공직자의 태도, 뻣뻣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겠죠. 안 들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또 미련해 보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럴 때 그를 대하는 방식, 이 소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20 혹은 30년을 평생 공직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를 위해 바친 그 세월의 성상이 쌓여 있다고요. 네. 아주 뭐 대과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경우가 인내와 성실성과 또 청렴성과 국민을 향한 국가를 향한 어떤 애국심과 이런 것들이 30년간 모여있고 녹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이 있건 미운 짓을 했건 하더라도 그들을 내칠 때 정말 헌신짝 버리듯이 또는 집 밟듯이 벌레를 죽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모독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직이란 것, 공무원이란 것은 개인을 떠나서 열사봉공,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방식은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권력이요,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잘 정리하셨어요. 이 부분은
표창원 박사의 표창원의 죄와 벌 이걸로 마무리 짓죠. 다음 코너는 표창원의 죄와 벌입니다. 표창원의 죄와 벌. 최동욱 혼외자 의혹, 연기 나는 굴뚝일까요? 아니면 파란 얼음, 블루 아이스일까요? 근거가 있는 의혹이 제기될 때 우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을 떠올립니다. 반면에 어이없는 날벼락에 불운을 당할 때 서양에서는 파란 얼음, 블루 아이스를 맞았다고 합니다. 블루 아이스는 사실 항공기에서 변기 속 오물을 냉동시켜 일부러 방출하는 단단한 덩어리죠. 과거 보행자가 파란 얼음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방출된 파란 얼음이 항공기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큰 위험을 초래한 적도 있어서 지금은 여러 나라의 항공 규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임여인의 황당한 거짓말과 그녀에게 한을 품은 가정부의 오해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라는 제3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과 정치는 세상을 달구는 뜨거운 소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둘러싼 성추문이나 혼외자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 다수가 성추문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공직 생명이 끊기기도 했죠. 그 중에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성추문 의혹에는 그럴듯한 정황과 폭로 진술들이 뒤따릅니다. 그 중에서 연기 나는 굴뚝과 파란 얼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기준은 상황과 맥락의 개연성 그리고 증거의 유무입니다. 최동욱 혼외자 의혹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통해 충분한 정황과 폭로 진술이 제기되었고 결국 최 총장의 사퇴와 인격 및 명예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가족과 11살 어린이의 삶 역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죠. 연기 나는 굴뚝이었다면 솔솔 피어나는 연기를 거짓말로 감추려 했던 최 총장의 책임이 될 것이고 파란 얼음이었다면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오물을 몰래 버린 정권과 조선일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두 여인의 거짓말과 오해에 따른 해프닝이라면 이들과 이들의 말에만 의존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조선일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맥락은 파란 얼음일 가능성을 크고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및 기소를 강행하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된 최동욱 총장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버리고 싶은 존재였다는 상황과 다른 혼외자 추문과 달리 친자 확인 소송이나 양육비 다툼 등 자연스러운 연기가 전혀 나지 않던 상황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맥락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파란 얼음 같은 혼외자 의혹의 정황으로 제기된 내용 중에는 관련 공직자만 알 수 있고 결코 법원의 영장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될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 총장을 음해하기 위해 정부와 조선일보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단체가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최 총장은 이번 혼외자 의혹으로 인해 25년 공직생활의 성과와 명예, 국가사정기관 최고 지휘자로서의 지위와 권한, 검찰 조직과 국민의 존경과 신뢰 및 가족의 행복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권과 조선일보가 성실하고 무고한 공직자를 잔혹하게 음해하고 파기하는 파란 얼음을 방출했다는 세간의 비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증거의 확보입니다. 최 총장이 본인의 명예와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역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증거의 확보입니다. 하지만 혼외자 여부의 진실과는 별도로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에게 제기된 혼외자 친자 확인 소송 당시 미테랑의 예를 들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 관심을 끊으라던 조선일보의 이중잣대와 황색 언론적 보도 행태 그리고 권력과의 유착 의혹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언론 보도 윤리 차원에서의 심각한 논의와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엄중한 숙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특종으로 나왔던 얘기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받았더니
법제처와 국가기록원에 국가정보원이 NLL 문제를 삼기 이전에 이거를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되겠느냐 조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날이죠. 아, 송치한 날이구나. 4월 달. 네, 4월 달에. 기소는 이제 6월 달에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송치했던 날. 네. 그리고 국정조사를 가지고 여야가 한참 논쟁을 하다가 결국 합의했을 때 이때가 보면 다 법제처와 국가기록원에 문의를 하고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양쪽에서 답을 듣고 나서 자기네들이 만족한 답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냥 까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NLL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서 치밀하게 사전에 기획해왔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법제처에 문의했을 때 법제처는 답을 안 해준 거고 뭐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법제처는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구체적으로 뭐 하지 않으면 뭐 답할 수 없다 이런 아니요, 게죠.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그러니까 뭐 답을 안 했고. 예. 국가기록원은 만약에 그 대통령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있고 네.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다면 네. 국정원에 있는 사본도 똑같이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이다. 기록물로 봐야 된다. 네. 이런 유권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엉뚱한 답변이 온 거예요. 반하는 답변이 왔는데 네. 그러면 되게 멀쩡한 집단 같으면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원래 물어본 취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되는데 아닌가 보네 이렇게 아니고 이 자식들 뭐야 그러고 덤뻑거리고 그냥 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저 서교 의원이 이 국정감사 자료로 확보한 게 정말 팩트라 그러면 이건 좀 불법한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국정원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단순히 뭐 한두 건 실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 자체의 전체 사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사고 자체가 위험하면 언제든지 다른 일까지 벌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근데 이 국정을 이렇게 무소불위로 키워놓으면 결국 영희는 자기 조직에 위해가 되면 누구도 다 물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럼요.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이 돼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그 국가기록원의 회신 내용은, 유권 해석 내용은 이 소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원본이 기록원에 있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되어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였잖아요. 네. 그 경우에 국정원에 있는 사본도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혹은 원본을 없앴다면 어쨌건 그랬다면 그냥 막가파식으로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국가기록원의 유권 해석을 그러면 국정원에 예상하고. 있는 것을 공공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원본이 없으니까. 있다면 예. 있다면이란 그 표현에 있다면이란 전제가 관해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 있었고 이후에 전개해야 될 상황들 이미 그럴 수 있죠. 예견할 수 있어. 그건 더 무서운 왜냐하면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굉장히 뭐 전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일부 지금 이렇게 그 서울중앙지검이죠. 그래서 공안 2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오늘 발표한 노무현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던 걸 없애라라고 하고 다음 대통령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있게끔 국정원에 사본을 남겨라.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라고 알았으면 국정원이 이거를 다음 대통령한테 못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줄 알아야 자기들이 활용할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티스 해줬겠죠. 이걸 없앴으니 니들이 다음 대통령 오면 참고할 수 있게끔 보여줘라라는 노티스를 해줬겠죠. 네.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표 박사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있는 걸 전제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고 국가기록원은 만약에 있다면 준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없다면 준하지 않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반응법적으로 확인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앞뒤가 그러니까 맞네. 그게 남재준 원장이 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처리를 하거든요. 네.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낮추죠. 공개를 또 낮추고 그다음에 공개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건 이미 만약에 내용이 드러났으므로 온 국민이 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응들은 전부 놀란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 야당 측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건 대통령 기록물인데 국정원장이 함부로 공공기록물로 지원 못한다. 네. 비밀 단계를 그렇죠. 낮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남재준 원장 처벌해야 된다. 근데 남재준 원장은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건 결국은 웃기지 마라. 너희들 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원본 기록원에 없다. 처음부터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그럼 야당이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알고 저럴 때는. 있었다면 네. 여당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본 공개하자라고 국회 표기를 한 게 당한 거지. 당한 알고 거죠. 여당은 나온 거고 야당은 바보같이 거기에 덫에 걸린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잖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렇죠. 또 이 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밝혀지느냐 마느냐 이런 와중에 그리고 저는 이게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3탕이죠. 3라운드죠. 그럼 이어지죠. 예. 오늘 나온 뉴스는 검찰에서. 검찰이 네. 그 봉하마을에 있던 이지원 이걸 봤더니 있었다가 사라진 흔적이 있다. 뭐 다른 본이 또 있고 예. 수정본이. 근데 이게 이제 최동욱 검찰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검찰 공안부란 말이에요. 당시에 최동욱 총장하고 감찰 문제 가지고 충돌이 있었던 다른 공안부장이 맡은 사건인데 지금 한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쭉 짚어왔듯이 최동욱 문제, 진영 문제, 기초연금 문제, 야권에서 보면 여권과 박 대통령을 공격할 호재들이 굉장히 많고 정기국회는 열려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이 딱 뭔가 까는 것도 없어. 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자세한 건 나중에 발표하겠다. 저는 그러면 그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문제야 항상. 예. 어? 어쨌든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이면 사실은 뭐 할 말 없어요. 그건 마음속에 있는 걸 지리짐작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타이밍 조절도 어쨌든 수사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지난번 12월 16일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처럼 본질, 컨텐트 자체를 왜곡해서 하면 그거는 범죄인 것이고요. 진실이지만 시일을 조절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검찰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한 두 가지 대목에서 의혹이 드는 게 하나는 그동안 계속 뭐 사초 실종, 사초 파기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 이지원에 그게 있었다는 거면 파기한 건 아닌 거고 그리고 2008년에 한번 봉하마을에 이지원을 왜 니들이 마음대로 가져가냐 이거 다시 반환해라 이명박 대통령 초창기에 그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검찰 발표에 뭐가 있냐면 봉하마을에 가 있는 이지원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내용과 동일하다. 빠진 내용이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 이지원에 있었는데 삭제됐다면 국가기록원에 넘어갔던 내용과 동일하고 빠짐이 없다라고 했던 국가기록원에는 왜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냔 말이에요. 전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 노무현 재단에서도 오늘 삭제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검찰 발표는 삭제된 흔적이 있다는 거고 국가기록원에. 아니 이지원에 아니 그러니까. 예. 국가기록원에도 삭제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그 부분은 지금 나온 것까지만 본다면 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어쨌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 네. 과정에서 그 담당자의 진술은 대통령의 뜻이 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함부로 못 보게 하지 말고 네. 국정원에 둠으로써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 되게 해서 국정원에서 새 대통령께 보여드려서 네. 영속성을 가지도록 하라 이런 뜻이었다는 진술을 한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그럼 결국은 그 말씀이 원래부터 진술에 파악되었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관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그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의 그렇죠. 판단에 따라서 초기에 우리 그 이소영님이 우리 첫 번인가요? 두 번째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네. 대통령이 그렇게 지정 안 하셨으면 아무 문제 아닌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 저희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당 내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뭔가를 착각했든지 담당자가 거짓말을 했든지 해서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상당수의 이 민주당 내의 실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네.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새누리당 측에서 지난 대선 때 12월 14일 날 김무성 의원의 이야기라든지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본을 왜곡한 발췌본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을 내놔라.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게 아니다. 이 도그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지. 쟤네들 무슨 얘기하나. 국정원에 있는 게 그게 원본인데.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렇죠. 지정권자가 지정해서 빼라라고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공기록이 뭐든 사본은 국정원에서 관리하게끔 만들었는 거고 그거는 국정원에 알려줬겠죠. 왜냐하면 국정원이 알기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으면 자기들도 못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준하게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려줬으면 이 사람들은 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재난 것 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했겠죠. 그런 취지로 알려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이미 다 전 과정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쪽은 몰랐던 사람이거나 알고도 뭐 거짓말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계속 뇌에 남는 게 뭐냐면 그 논란이 있을 때 당시 노무현 정권 때 관여했던 이지원 시스템에 관여했던 분이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지원은 있다. 이지원에 있는데 암호화돼서 모르거나 아마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지원 가동하면 나온다.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근데 그랬죠. 결국 검찰에서 찾아냈잖아요. 이지원에 있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 모두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지원에는 있어요. 그리고 국가기록물 팜스로 변환시켜서 옮기는 과정에서는 노 대통령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삭제해버린 거죠. 넘어가지 못하게. 그죠? 넘어가지. 왜냐면 넘어가 버리면 네. 이 사본을 따로 보관하면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하고 네. 이지원 쪽에는 남겨두고 본인이 이제 봉화마을에서 또 그걸 국정원에도 참고를 남겨두고. 그렇죠. 국정원에 남겨둠으로써 국정원에서는 이제 그 후임 국정보좌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이지원에 있는 거는 본인이 뭐 저수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역시 열람하고 싶어서 네. 두시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지원은 그런데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봉화마을로 가 있는 이지원이 있고 그렇죠. 국가기록물 보존소 가 있는 이지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쪽은 이지원은 이지원에는 안 보이는 거고 그 이지원은 봉함을 시켜놓은 거죠. 이번에 열어본 거 아니에요? 그 이번에 열어본 거죠. 열어봤겠죠. 예. 그러니까 국가기록 보존소에 있는 이지원에는 없는 거죠. 대화록이. 근데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안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간 봉화마을에는 삭제된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복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검찰의 발표. 그렇죠. 버전 하나는 삭제가 됐고 그걸 조금 수정한 버전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최종본이죠. 예.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정확히 네. 나오는데 이제까지만 보면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NLL 논란의 시작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 당시에 북한에서 1973년에 12해리, 200해리 그 자기네 영해 주장을 갑자기 뻥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우리 사실은 동해 서해 상당 부분을 저쪽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거기다 대응을 할 때 영토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때 영토법에 사실은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이 NLL을 우리 영해로 하자. 예. 그런데 안 했어요. 그게 더 커다란 긴장과 어떤 분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고 영해와 양쪽 다 영해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영해와 영토는 다르다는 거죠. 선을 그을 수도 없고 방비하기 어렵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실은 넘어오다가 천영택 전 국방장관이 민주당 의원이 되면서 그 문제를 막 역공을 하고 제기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흘러 오다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계속 확실치 않은 서해 분계선 문제 때문에 서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차라리 평화적인 조성을 하자. 전체적 흐름은 이거예요. 사실은 NLL에 대한 영해 영토 규정은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법에도 없고. 네. 그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뭐 NLL을 포기했네 안 했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감출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대화록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국가기록원에 마치 이관에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없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나 이후에서 없애버렸다라고 주장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죠.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게
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조금씩 좀 보이는 거죠?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네. 이걸 좀 제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새누리당이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이철이의 히든카드입니다. 표 박사님이 먼저 하나 읽어주시죠. 제가 서울시 강북구에 사시는 26살 이지연 씨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TV에서는 연일 실망스러운 뉴스만 보여지고 있어서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세 분 진행자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철희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요즘 지도자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스웨덴의 팔메 총리와 그가 속한 3인당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서 관심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나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3인당의 대표로서 10년간 총리직을 수행했던 팔메 총리의 정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3인당이 보수당에게 패한 후의 태도였습니다. 2010년 선거에서 우파 연합이 집권하면서 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고 기존의 복지 모델을 포용하겠다고 하자 3인당은 패했지만 3인주의는 이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3인당의 패배가 오히려 스웨덴 복지 모델의 승리를 보여준다며 보수연합이 기존의 복지 모델을 포용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3인당이 만든 현재의 모델이 건재하다는 방증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련된 대처에 참 감탄했습니다. 비록 선거에 패배했지만 우리의 정책을 저들이 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 읽어놓은 정책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다음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특히 민주당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새누리당에게 휘둘리면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웠습니다. 분명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일명 잃어버린 10년간 해낸 일이 그 이외에 한심한 정권들이 해낸 일보다 훨씬 많을 텐데 국민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벌이는 기괴한 일들에 현명하게 대응을 하면서 민주당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국민들에게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소장님은 민주당이 어떤 강점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란한 20대, 그 10년을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 살게 된 청년을 어여삐 여기시어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질문을. 수준 높은. 이제 복지라는 게 우리 사회에 정치적, 국가적 어젠다화 된 게 2010년에 사실 지방선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무상급식이라는 걸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고, 무상급식은, 경기교육감. 김상곤. 예. 김상곤 교육감께서 처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제 국가적 의제화를 시킨 거는 2010년에 민주당이 사실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비로소 처음 복지라는 아젠다가 우리 정치에 들어왔거든요. 그전에 그렇게만 얘기하면 민주노동당이 섭섭하지. 아니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김상곤이나 민주노동당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는 뭐 전제를 해서. 근데 그분들이 주장해가지고는 이제 국가적 어젠다화 되기는 어려웠으니까. 근데 그 역할을 민주당이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2011년 10월까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때까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될 때까지는 민주당이 복지 프레임을 잘 가동을 했어요, 사실은. 3+1 무상 정책 시리즈도 하고, 무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복지 프레임을 잘 가동을 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이 강세를 보였던 걸로 갔었거든요. 그런 점은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를 어젠다화 시켜낸 부분, 또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한 것만 아닙니다만 이것이 이제 정치화되는 과정은 정당이 나서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상당한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경제민주할게, 나도 복지할게 이렇게 차별성을 없애는 쪽으로 전략을 구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무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나도 경제민주 하겠다라는 게 먹힐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이쪽에서 차별화를 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느 나라 복지 세력이든 명확한 복지 플랜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 정치에서 풀어먹을 때, 풀 때
어떻게 이걸 구체화시키고 디자이닝해서 풀겠다라는 거를 다 알고 하는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상대를 갖고 하는 게임이다 보면 과정 중에 어느 게 돌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잘 기민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똑같이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누가 더 실력 있는 대안을 내놓는지에 대한 경쟁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한 점은 뭐냐, 역시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걸 그래도 기민하게 포착을 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이 시대 과제를 우리 사회의 큰 국가적 과제로 만들어냈다는 거는 뭐 저는 전적으로 그 당이 자랑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박수 칠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은 좀 평가를 해줄 만한 대목도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이 민주정부 10년 집권했던 정당이 뭐 이게 다 잘못한 게 아니고 상당히 한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의 기초를 닦은 것도 있고요. 정치적 민주화를 한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사용되기 어려운, 활용되기 어려운 점은 시대가 좀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 정치적, 흔히 말하는 비유에 의하면 정치적 민주화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이거 먹고 사는 문제에서 별로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난감해진 대목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던 말에서도 나타납니다만, FTA 같은, 한미 FTA 같은 거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버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박수치고 민주당이 결국 나중에 부정하게 되는, 반대하게 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승자박이 돼버리는 거죠. 할 말이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는데 그 이전까지 소급해보면 크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 또 햇볕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전쟁이나 대결보다는 평화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것도 큰 공헌한 바가 저는 있는 것 같고, 또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뭐 진영 논리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든 이런 건 상당히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 문제 이런 것까지 하면 제법 많은 뭐 해낸 일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지금 옛날에 우리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안 먹히는 시대가 돼서, 그렇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민주시대에서 저는 복지시대로 바뀌었는데 민주시대에 얼마나 잘한 것만 가지고는 잘 안 먹히니까 그렇긴 하고요. 또 하나 저는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지금의 민주당 워낙 이렇게 이합집산을 많이 겪어서 이렇게 형태를 갖추어다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얘기하는데 좀 뭔가 좀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127석인가요? 지금 127석이죠. 그러니까 당의 형태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왔으면 자신들이 잘하는 것도 내세울 텐데, 워낙 이게 이합집산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추스리는데 신경 쓰고, 또 안에 있는 차이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자랑거리도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뭘 잘했는지, 앞으로 그걸 어떻게 내세울 건지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저는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숙제는 젊은 사람들이 나는 민주당원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질문은 제가 읽을까요?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에서 김석환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시사게이트를 보며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더불어 그동안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보수 정권이라서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복지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잘 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며 달래듯이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을 속여가며 표를 얻어 집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사회 상위층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더 걷어 재분배에 쓸 여지조차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 몰아주기식 낙수 경제정책을 고수해 왔는데요. 과연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을지, 달라질 수 없다면
대기업에게 계속해서 몰아주고 중소기업과 자영인들을 다 죽여가면서 어떻게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세 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뭐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행태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 과거로 되돌아간다 그래도 경제 정책을 완전히 과거로 되돌리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보다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로 들어간다. 복지국가 모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한민국의 이 보수의 핵심은 이런 안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시장 보수, 시장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재벌들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은 저는 여전히 줄푸세라고 봅니다. 줄푸세라는 기본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기본 정책을 아주 네이키드하게 MB처럼 지금 드러내놓고 하면 정권이 무너질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은 할 거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정책도 있을 겁니다만은 기본 정체성이 전 줄푸세 정권이라는 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역시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다수의 서민들, 보통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아주 작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질적으로 다른 정권이 되긴 좀 어렵다고 봐요. 얼마나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약속을 지킬 거냐, 또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몫을 좀 키워줄 거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가 동맹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 박근혜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안보 중심의 어떤 아젠다 세팅을 하는 거는 결국 이 시장 위주의 경제 쪽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프로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기업적 스탠스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보 노선이 곧 친기업 노선이랑 하나로 이렇게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기대했던 거는 김종인, 사람으로 보면 김종인 같은 또 새누리당 내 개혁적 스탠스를 지키자고 했던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주고 끊임없이 견제에 들어갔을 때 박근혜 정부도 더 많이 이쪽에 서민의 쪽, 보통 사람의 목소리를 좀 지켜줄 거라고 봤는데 불행하고도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밀려나고 있거나 제압당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내부 견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한 바의 복지, 경제, 민주화, 일자리는 성과대로 나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거는 대기업들을 아무리 사정으로 쪼아봐도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진 않고 그 사람들이 투자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안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진전시킨 부분을 또 무시하면 또 저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에서 조금의 진전은 인정하되 본질적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아주 날카롭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복지는 다 지향을 하죠. 과연 보수적 복지냐, 진보적 복지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적 복지는 사실상 세 가지에 의존을 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또 하나는 자유주의, 세 번째가 세금.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의존한다는 것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법인세, 그리고 활발한 그런 그 거래를 통해서 정부가 걷어들이는 수수료, 레베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것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복지 예산이 많아집니다. 그게 보수적 복지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유주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가진 자들이 자선 또는 참여, 기부 이런 형태로 또 복지적인 활동들이 많아져서 커버가 돼요. 그것을 안 되는 걸 이제 세금, 텍세이션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세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간접세는 자본주의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술에 일반적으로 붙여주고 담배 일반적으로 붙여주고 그 교육세 뭐 이런 세금들이 사실은 그건 우리가 세금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기업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금이라고 하면 그 직접세를 말하는 거죠. 소득세, 재산세.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물리는 거죠. 이게 잘 되면 자본주의적 복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미국적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류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1년 연봉인 35억 이제 또 뭐 100억 이렇게 가거든요. 추신수 선수 내내. 그럼 그 반이 세금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걷어들임으로써 자본주의적인 틀을 유지한 채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성과를 주되 그들에게서 또 많이 받아서 복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복지 혜택이 적은 미국이라는 그것조차도 그게 자본주의 복지의 모델인데 그게 이제 의료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바마 케어라 그래서 그 유럽식의 전체 의료 보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화당이 태클을 걸어서 정부가 셧다운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그 충돌이 생기지만 여전히 어쨌든 미국적인 공화당의 방식은 이런 보수적 복지 방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응을 하는 건데 유럽에서는 그걸 일찍부터 이제 좌파 정권에 들어섰을 때 전면 복지, 전체적 보편적 복지로 나간 거죠. 근데 그 방식은 뭘까? 이건 국가가 이 세금 쪽에 훨씬 더 강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스웨덴 말씀하시면 스웨덴에서 그 3인당이 집권했을 때 정말 무시무시한 세금을 몰리는 바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바라든지 베른보리, 그 테니스 황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국적을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보적 복지다 그러면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는 세금을 올릴 것이고 법인세 올릴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강제적인 보편적 복지를 할 거다. 그럼 당연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대신에 이런 진보적 복지가 잘못 돌아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복지 수준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고소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진보적 복지는 난 싫어 할 수도 있으신 거고 반대로 돈이 있으신 분도 이게 보수적 복지가 제대로 안 되면 서민들이 싫어하고 부자들에서 불만 얘기하고 자꾸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이거 나 싫어. 그러니까 미국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부자세 내락한 거거든요. 나한테도 우리 부자들에서 많이 걷어. 그래서 오히려 많이 있는 사람 전문직도 진보적 정권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수적인 정당 새누리당이 선거 때 파울 플레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보수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보편적 진보적 복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안 하고 있는 것이 되고. 그러면 법인세 안 올리죠.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성장이 안 되죠. 규제는 다 풀어주죠. 예. 그런데 이 고용 얘기하시면 고용이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살아나야 될 텐데 자영업 다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장님 말씀처럼 희망을 버리시란 말이 저도 참 안타깝지만 드리는 게 뭔가 풀릴 구석이 안 되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 제스처는 대기업 회장들을 모아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고용 많이 하십시오. 투자 많이 하십시오. 대통령의 요청입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저만큼 서민 생각하시고 고용을 늘리고 싶어 하시고. 또 어디 가면 꼭 시장 가잖아요. 시장 가서 손잡고. 그런데 내용을 생각해서 그런 거죠. 내용을 보면 보수적 복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요. 보편적 복지, 이 진보적 복지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고 앞으로도 미래가 참 좀 암울해 보입니다. 어쨌든 보편적 복지나 우리 흔히 말하는 서구형의 내지는 뭐 이렇게 노르딕이자 북유럽의 복지국가 가려면 정세해야 된다라는 거는 모델로서 그렇지. 지금 당장 정세를 주장해야 진짜 복지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서 그 장하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가 약속한 정도의 복지하는 거는 정세 안 해도 된다. 자원의 재분배만 통해서도 그 예산 구조를 혁신해서도 여기 들어갈 돈을 여기 줄여서 일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부자가면서 옛날에 깎아줬던 거 정도만 제대로 원상회복해도 얼마든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박근혜 복지의 문제는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이지 돈이 없다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정세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야당이 복지를 제대로 하면 정세해야 되겠죠. 그러나 복지라는 게 그냥 좋은 거기 때문에 세금 내십시오라는 건 아니거든요. 서구의 복지 모델이 안착되는데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60% 세금을 왜 내느냐. 이게 내한테 돌아오니까 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분들에게 물어보면 세금 내면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는 세금 더 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을 너무 단기간에 완성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중요한 거는 정치적 고려를 어떻게 하면서 민심을 아우르면서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앞에 가서 큰 모델을 제시하고 따라오십시오라 하는데 따라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적으로 다 옳은 말씀이긴 한데 정치적 고려를 집어넣으면 조금의 여유를 갖고
다르게 분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것만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보내주신 두 20대 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희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죄송하지. 그래도 세상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 희망은 못 드려도 이 책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 장관, 최동욱 총장 문제, NLL과 국정원 문제 세 가지 얘기하고 또 그 앞에 인사 문제, 또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 복지국가 문제, 민주당의 미래 문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늘 명쾌하고 속 시원하고 정말 희망찬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닫혀있는 소통의 문, 닫혀있는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서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